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35년 차 직장인입니다. 어느덧 3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부부를 유지했네요. 처음에는 참 어렵고 힘들다 느껴졌었는데 생각보다 세월이 빠르구나 느끼고 있답니다. 이곳에서 여러분들의 사연을 접하면서 저만큼 기막히고 어이없는 일들이 많구나 생각했는데요. 저 역시 그런 세월들을 버텨왔었는데 요즘은 다시 태어난 기분으로 살고 있답니다. 남편과 결혼을 했을 당시 다정하지는 않더라도 남편의 남자다움과 책임감에 평생을 굶지는 않겠다 생각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신혼 때는 그저 그렇게 살 수 있었는데 출산을 하고 나니 남편은 제가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지금과는 분위기도 달라서 집안일이나 육아는 온통 여자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남편 역시 아이를 낳고 나서 한 번을 봐준 적이 없었답니다. 몸살이나 힘들어 남편에게 부탁을 했을 때 저에게 했던 말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네요. 네가 고작 뭘 했다고 몸살이 나? 아이 보느라고 집에서 뒹굴거리니까 아프기나 하는 거지. 그러니까 애 잘 때 운동도 하고 그러라니까. 남들 다 아무렇지 않게 애 보는 걸 넌 왜 그렇게 유난이야? 아프니까 애 봐달라고? 야, 난 밖에서 온갖 사람들한테 시달리면서 정신없이 일하는데 그런 남편한테 애 봐달라고 하고 싶냐? 양심이 있어야지 원. 내가 계속 봐달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잠깐만 약 먹고 열 내릴 때까지만 봐달라고요. 아이한테도 옮길 수 있고 오늘 저녁만 좀 봐줘요. 당신 내일 쉴 거잖아요. 오늘 푹 쉬면 나을 것 같으니까 몇 시간만 좀 봐주면 안 돼요? 어제도 약 먹었는데 애가 통 잠을 안 자니 열이 안 내렸어요. 지금껏 애 저 혼자 봤는데 한 번만 아이 좀 봐줘요. 야, 그럼 네가 나가서 돈을 벌어. 내가 너 팔자였으면 남편 업고 다니겠다. 집에서 애나 보면서 쉬면서 뭘 아프다고 징징이야? 너 지금 이러는 거 밖에 나가서 말해봐. 누가 네 편 들어주나? 아주 그냥 팔자가 늘어지니까 이제는 애마저도 못 보겠다 하는 거냐? 그리고 네가 무슨 애를 혼자 봐. 난 돈 벌면서 애 키워주잖아. 여보, 저 아이 낳고 제대로 쉬지도 못했어요. 당신 일하느라 힘든 건 알겠는데 그래도 몇 시간은 봐줄 수 있잖아요. 어머님한테도 여쭤봐도 안 된다고만 하시고 병원에서도 하루라도 푹 쉬면 나아질 거라 하는데 당신이 좀 봐줘요. 남편은 자신이 돈을 버니 집안일이며 육아는 당연히 제가 해야 한다고 했어요. 저뿐만 아니라 그때는 주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죠. 몸이 아파도 제대로 쉬지도 못했고 행여나 남편에게 잠시라도 아이를 맡기려고 하면 양심이 없다면서 핀잔만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몸살이라도 한번 날라치면 제대로 쉬지 못해서 일주일은 골골 대야 했죠. 힘도 제대로 못 써 비실비실대는 저를 보면서 남편은 도와주기는커녕 건강한 여자라 결혼했는데 사기 결혼이라며 저를 탓하기만 했어요. 그렇게 막말을 퍼부어도 아이를 봐주지는 않았습니다. 시부모는 시집살이를 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도움을 주는 것도 아니었어요. 오로지 집안에서 전 집안일과 아이를 보며 살기만 했어요. 남편은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사업체가 바쁜 것도 아님에도 매일 술자리를 갖느라 정신이 없었죠. 낮부터 술자리에 만취해 집에 온 적도 많았고 밖에서 싸움이나 합의금을 물어줘야 할 때도 많았어요. 거기다가 술 약속에서 만난 여자들이랑
어울려 다니기도 했죠. 하루에도 100번도 넘게 남편과 헤어지고 싶었지만 전 기댈 수 있는 친정이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그때 당시는 일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꿋꿋이 참아가며 버티는 것이 방법이라 생각했어요. 아이가 5살이 될 즈음 아이는 자신은 언제 가족과 놀러 가냐며 하는 말에 전 문득 남편과 함께 놀러 나가본 적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주말에 아이와 놀러 가자고 말을 꺼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정말 크게 화를 내더라고요. 내가 주말까지 놀면 누가 돈 버냐? 너랑 자식 키우느라고 뼈 빠지게 고생하는 건 보이지도 않냐? 뭐? 가족여행을 가자고? 너는 진짜 태평해서 좋겠다. 별 생각 없이 사니까 지금 우리가 잘 살고 있는 것 같지? 그렇게 현실을 몰라서 무슨 일을 한다는 거야. 놀러 가전 헛소리 하지 말고 집안일이나 똑바로 해. 아니, 다른 사람들은 주말이면 가까운 곳이라도 놀러 간다는데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이가 유치원에서 자기만 가족 사진도 없고 놀러도 안 간다면서 얘기하는데 당신은 미안한 마음도 없어요? 하다못해 여기 근방에 있는 놀이터라도 한번 가줄 수 있잖아요. 내가 무슨 해외여행을 가자는 것도 아니고 아이 위해서 나가자는 건데. 네가 놀아주면 되잖아. 왜 갑자기 이 난리야? 쓸데없이 아줌마들이랑 어울려 다니니까 헛소리나 하고 있지. 집안일이나 똑바로 해. 돈 한 푼 안 벌면서 무슨 바라는 건 이렇게 많아? 원래 남편은 밖에서 돈 벌고 아내가 집안일 다 하는 거야. 아이가 놀러 가고 싶다고 하면 당신이 데리고 놀이터 가주면 되는 거 아니야? 아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나랑 딸아이랑은 자주 놀이터도 가지만 당신이랑은 어디 한번 가본 적이 없으니까 말하는 거잖아요. 당신 지금이야 아이가 어려서 못 느끼지만 나중에 아이가 크면 당신이랑 무슨 추억이 있겠어요. 나조차고 이러는 거 아니니까 당신도 주말에 쉴 때 아이랑 근처라도 놀러 같이 가요. 쓸데없는데 힘쓸 시간도 없어. 그럴 시간에 거리차 한 곳이라도 가서 접대해야 하는데 뭔 소리 하고 있어? 하여튼 사회생활 한번 안 해본 티가 여기서 난다니까. 그렇게 애랑 놀고 싶으면 당신이나 실컷 놀아. 안 그래도 거래 안 늘어서 답답해 죽겠구먼. 무슨 놀러 가자는 태평한 얘기가 어떻게 나와? 현실 감각하고는 에휴. 남편에게 근처 놀이터라도 가자고 말을 했지만 남편은 절대 그럴 수 없다면서 오히려 저를 현실 감각 없는 사람이라며 비아냥댔죠. 전 아이에게 그 흔한 아빠와 추억 하나 없다는 게 미안하고 안쓰러웠어요. 아무리 가부장적이라고 하더라도 아이에게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남편은 마치 자신의 몫을 다하는 양 행동했습니다. 오로지 돈을 버는 것이 가장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 말을 했어요. 남편은 사업을 하면서 접대를 한다며 매 주말마다 정신없이 외출을 했죠. 그렇게 밖에서 쓰는 돈이 많아도 사업 거래는 늘어나지 않았어요. 정말 거래를 하기 위해서 접대를 하기보다는 본인이 놀기 위해서 접대를 하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사업이 잘 되지 않으니 남편은 그 스트레스를 집에서 풀었고 조금이라도 자신의 심기를 건드리는 날에는 온갖 짜증과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저는 소일거리라도 해보려고 했지만 남편은 바람 피우려 하는 거 아니냐며 절대로 안 된다고 반대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에 가고 나서도 남편은 생활비 30만 원만 주고 더 주지 않았습니다. 저축도 해야 하고
아이에게 쓸 돈도 많다며 더 달라 하니 돈도 안 버는 사람이 돈 욕심만 낸다며 말을 하더라고요. 너 쓸데없는데 돈 쓰고 다니는 거 아니야? 어디 딴 놈한테 돈이라도 퍼주고 있냐? 아니 내가 돈을 안 주는 것도 아니고 뻔히 돈을 주는데도 무슨 모자란다는 거야? 네가 제대로 가계부 쓰고 아껴서 살면 그 돈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는 걸 지금 부족하다는 게 말이나 돼? 헛소리 작작하고 그 돈으로 아껴서 쓸 생각이나 해. 여보, 요즘 30만 원만 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걸로는 한 달 식재료 사는 것도 부족해요. 아이가 초등학교도 가고 준비물도 사야 하는데 빠듯하다고요. 아니면 저 일이라도 할게요. 옆집에서 자기 다니는 식료품 공장이 있는데 중간에 일할 사람 구한대요. 저 그거라도 할게요. 당신 돈 버는 거 힘들면 제가 벌어다가 쓰겠다고요. 왜? 돈 벌어서 바람이라도 피우려고? 30만 원이면 남들은 고맙다고 하면서 받을 돈인데 뭐가 부족해서 일까지 한다고 난리야? 100원 한 푼 안 버는 게 어디서 돈도 골라서 남편 앞에서 큰 소리를 쳐? 네가 이러면 제가 뭘 배우겠어? 엄마가 집에 있어야 할 거 아니야. 하여튼 한 번만 더 일하겠다는 소리 해봐. 밖에서 바람 피우느라 그러는 걸로 알 테니까. 당신이야말로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요즘 누가 30만 원으로 생활비를 써요? 그 돈으로는 우리 가족 밥 먹는 것도 제대로 못하니까 올려주던지 일하는 거 반대하지 말던지 둘 중 하나 당신이 결정해요. 이렇게 살다가는 나나 딸이나 굶어 세상 뜨겠다고요. 당신은 밖에서 술 마시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지만 우리는 이게 뭐냐고요. 생활비 더 줄 거 아니면 저 일하는 거 뭐라고 할 생각하지 말아요. 저는 처음으로 남편에게 화를 냈고 그때 남편은 많이 당황한 듯 했어요. 그때도 가부장적인 남편들이 많긴 했지만 제 주변에서도 일을 시작하는 아내들이 많아졌고 저 역시 남편만 믿고 살면 안 되겠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거기다가 사회 분위기도 좋지 않아서 남편 사업도 힘들 거라 생각이 들었고 저도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전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난 뒤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익숙지 않은 일이었지만 열심히 했고 회사에서도 인정을 받게 되었어요. 아이가 학교 간 사이 잠깐만 일을 하던 것이 어느덧 정규직으로 일을 하는 것으로 바뀌었고 월급도 많이 올랐죠. 바깥일 하는 걸 탐탁치 않게 생각했던 남편도 제가 일을 하면서 월급을 막상 받아오니 별다른 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렇지만 여전히 집안일과 육아는 제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아이가 복통으로 병원에 실려갔다는 전화가 왔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 바로 병원으로 가볼 수 없어 남편에게 급히 전화해 당장 병원으로 가보라고 했더니 남편은 일하는 제 탓이라며 자신은 못 가겠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가 집에 있어야 아이가 안정을 찾지. 허구한 날 집구석에 있지 않고 밖에나 쏘다니니 아이가 아플 수밖에. 이거 당신 탓이야. 그거 알고 있어? 그러니까 난 못 가. 내가 가서 뭐 할 거야? 결국에는 당신 탓인데 어차피 당신 이제 갈 거 아니야? 그런데 내가 거길 왜 가? 바빠 눈꽃 뜰 새 없는데 전화는 왜 하고 난리야? 내가 다른 일 때문에 가보라는 거야? 아이가 아프다잖아. 복통 때문에 아파서 맹장 수술해야 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아빠가 된 게 걱정 한 번 안 하고 못 간다고 해? 당신 오늘 쉬는 날이잖아.
사업장 문 닫는 날이라고 오늘 집에 있는다며. 지금도 집 아니야? 뭘 바빠 정신없다고 하는 건데. 지금 바로 병원 좀 가. 가서 있으면 나 여기 일만 마무리하고 갈 테니까. 사업장 문 닫는 날은 닫는 날이고, 나 이제 사업차 대접하러 가야 하는데, 뭘 병원을 가? 그리고 중요한 일 있을 때, 그런 곳 가는 거 아니란 거 몰라? 안 그래도 사업 위기인데, 재소원 붙으라고 병원을 가라고 하는 거냐?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네가 애 두고 이래서 애가 아픈 거야. 당신 탓이니까 당신이 지금 가든 나중에 가든 알아서 해. 남편은 본인은 절대 갈 수 없다면서 거절을 했어요. 저는 사장님께 제 상황을 사정하며 급하게 병원으로 출발했죠. 다행히 수술이 급하게 필요한 상황은 아니었지만 자식이 아팠는데도 모른 척하는 남편이 너무나 원망스러웠어요. 처음에는 정말 중요한 약속이 있나 싶었는데 알아보니 그날도 친구들과 술자리가 있어 가지 않았던 거였더라고요. 남편에게 있던 정 없던 정 모두 다 떨어지는 순간이었죠. 그래서 전 남편에게 이날 이후 이혼을 하자고 선언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제가 그렇게 말을 해도 콧방귀도 안 끼더군요. 오히려 딸 팔자를 제 팔자처럼 만들려고 작정했다며 자식 생각은 추호도 안 하는 엄마라고 절 탓했어요. 뭐? 이혼? 이래서 우리 집에서 널 반대했던 거야. 부모 이혼에 제대로 된 가정에서 자라지도 않은 애가 가정 꾸리면 얼마나 잘 꾸리겠냐면서 다들 말렸는데, 아휴, 내가 그 말만 들었어도 넌 책임감이라는 게 있기나 한 거냐? 왜? 딸 팔자도 네 팔자랑 똑같이 만들려고? 이혼 가정에서 혼자 딸 키우면서 네 팔자 똑같이 만들 거냐고? 내가 오죽하면 당신이랑 이혼하고 싶다 생각하겠어? 절대로 내 자식한테는 아빠 없는 서름 안겨주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오죽하면 당신이랑 같이 사는 게 더 암흑이겠다 생각하겠냐고. 당신이야말로 결혼하기 전에 했던 약속 언제 한번 지켜준 적 있어? 그렇게 이해한다던 사람이 결혼하고서 한 번은 날 보듬어 준 적이나 있냐고. 뭘 얼마나 보듬어줘야 되는 거냐? 하여튼 애정을 받아봐야 그것도 아는 거지. 아빠 없이 자란 애가 뭘 알겠냐? 야, 됐고. 이혼하려면 어디 한번 실컷 해봐. 내가 그거 들어주기나 하나. 그리고 나랑 안 살 거면 애고 뭐고 다 놔두고 네 몸만 나가. 결혼하고서 뭐 하나 들고 온 것도 없으면서 이거 다 내가 일해서 사고 키웠던 거 알지? 정하고 싶으면 네 몸만 나가라고. 내가 왜 나만 나가? 어차피 당신 딸한테 애정도 없잖아. 한 번 놀러 가준 적도 없고 용돈 한 번 챙겨준 적도 없으면서 이제 와서 애 두고 가라니? 당신이야말로 제정신이야? 당신 30만 원 빼고 집에 가져온 돈이라도 있어? 당신이 이혼 안 한다고 해도 상관없어. 나 당신이랑 앞으로 못 사니까 그렇게 알아. 네가 못 산다고 하면 어쩔 건데? 이혼한다고 하면 네 엄마가 잘도 좋아하겠다. 그렇게 결혼할 때 눈물 짜면서 좋아하시더니만 이혼한다고 하면 두 팔 벌려 환영하시겠다고. 그리고 네 엄마 몸도 안 좋은데 넌 지금도 너 힘들다고 도망갈 생각이나 하냐? 참나. 나라고 좋아서 지금 결혼 생활 하고 있는 줄 알아? 밖에 나가면 너보다 싹싹하고 애교 많은 여자 놀리고 놀렸어. 어디다 대고 이혼이야? 그때는 남편과 정말 이혼을 하려고 했지만 친정엄마도 건강이 나빠지시면서 흐지부지 넘어가게 되었어요.
그 이후로 정신을 좀 차렸는지 남편은 집에 와서 행패를 부리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집안에 관심을 두지는 않았죠. 그렇게 남남인 듯 살면서 전 저대로 직장 생활을 했고 남편은 여전히 사업을 한다는 핑계로 밖으로만 돌았습니다. 아이가 대학을 갈 때까지도 남편은 고작 30만 원의 생활비만 줬을 뿐 더 돈을 줬던 적은 없었어요.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말 한 번을 해주지 않았고 혼자서 휴가를 간다면서 친구들과 여행을 가버렸던 적도 있었습니다. 남편이 있었지만 전 혼자서 딸을 키우는 것처럼 생활을 했어요. 딸은 너무나 착하고 마음이 깊은 아이였고 사춘기에도 한번 엇나감 없이 착하게 커주었으며 공부도 정말 잘했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던 곳이 시골 마을이었는데 총구석에서 학원 한번 다니지 않고서 명문대 진학을 했죠. 그렇게 대학에 들어갈 때쯤 딸의 진학 소식에 학교 동문회며 동네 모임에서 장학금과 지원금 등을 챙겨줬어요. 전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동문회였던 남편이 모두 중간에서 가로챘더라고요. 남편에게 따지니 남편은 당연히 자신이 가져야 되는 걸 뭘 묻냐 당당했죠. 걔가 공부를 왜 잘하겠어? 내 머리 닮아서 그런 거잖아. 그리고 내가 여기 동문회 나왔으니 동문회에서도 당연히 챙겨준 거지. 그럼 내가 가져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당신이야말로 맡겨둔 돈처럼 왜 그래? 평생을 돈 하더니만 딸 장학금도 당신 돈 같아? 착각하지 마. 이거 내 돈이야. 나 아니었으면 받았겠냐고. 우리 딸이 공부 잘해서 받은 거야. 학교에서도 동네에서도 다들 딸 대학 가서도 열심히 하라고 도와준 건데 왜 당신이 그 돈을 가져가? 당장 가지고 와. 딸 대학 가서 직구하는데 보탰어야 하니까 당장 가지고 오라고. 딸 크는데 뭐 얼마나 보태줬다고 그걸 노려? 당신이 아빠야? 그리고 여기저기서 장학금이며 지원금 들어온 거 말 한마디 안 하고 당신이 가져가는 게 어디 있어? 나 참 어이가 없네. 이제 키워준 값 수고해야 할 거 아니야. 당신도 그거 바라니까 지원금 달라고 하는 거 아니야? 솔직하게 말해봐. 당신 예전부터 던동거리면서 돈 더 달라 난리였는데 딸내미 장학금 받았다고 하니까 탐나냐? 아유, 이것도 엄마라고. 당신이야말로 착한 척 그만해. 대학 가면 기숙사도 다 있구먼. 무슨 집을 구해? 기숙사 들어가겠다고 하면 다 들어갈 수 있는 줄 알아? 그리고 거기 가서 생활하려면 돈도 있어야 하는데 보태줄 생각은 못할 망정 그 돈을 가지고 가는 아빠가 어디 있어? 당신 그거 술 마시는 데 쓰지 말고 당장 가지고 와. 당장 가지고 오지 않으면 장학금 준 곳에 다 얘기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그거 얘기한다고 뭐가 달라지냐? 내가 아빠인데 아빠가 가져가는 걸 누가 뭐라고 해? 쓸데없는 소리나 하지 말고 당신은 대학 들어갈 딸 걱정이나 해. 당신처럼 현실 감각 없으면 가서 사고나 치지 않겠어? 공부 한번 잘한다고 애가 아빠나 무시하고 말이야. 키워준 보답은 하지 못할 망정 건방진 게 아주 당신 쏙 빼닮았어. 남편은 자신에게 연락 온 장학금 등 지원금은 자신이 가지고 갔지만 딸에게 직접 전달한 것은 받지 못한 것 같았어요. 딸에게 그 돈을 달라 하니 딸은 야무지게 절대 줄 수 없다고 했던 거죠. 저보다 배는 더 나은 딸이구나 생각이 들어 안심도 되고 뿌듯했지만 남편은 여전히 정신 차리지 못했구나 싶어 답답했어요. 그래도 딸이 시집가기 전까지만이라도 버텨보자는 생각을 했죠.
다른 대학에 진학해서도 효녀였습니다. 성실하게 공부를 했고 장학금으로 대학을 다녔어요. 거기다가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저에게 한 번도 돈을 받아본 적이 없었죠. 딸은 졸업 후 대기업에 입사를 하게 되었는데 남편이 딸 이름을 팔아서 여기저기 돈을 빌렸던 모양이었어요. 어느 날 집에 사람들이 찾아와 딸 이름을 대며 빌려간 돈을 달라기에 사정을 알아보니 남편이 딸 이름으로 돈을 빌렸던 것이었어요. 딸에게 도움을 주진 못할 망정 오히려 민폐나 끼치고 있으니 당장 남편에게 해결하라며 크게 화를 냈습니다. 근데 남편은 뻔뻔했어요. 남자가 바깥 일을 하다 보면 돈 좀 빌릴 수도 있는 거지. 그거 가지고 지금 나한테 큰 소리야? 그래도 사회생활 한다고 좀 알겠구나 싶었더니만 당신은 그렇게 생각이 좁아서 어떻게 살래? 딸내미 이름을 팔아? 내가 무슨 딸한테 빚지라고 했어? 뭐 했어? 그냥 딸 얘기 조금 하고서 돈 좀 빌린 거 가지고 이 난리를 피워? 이게 딸 이름 팔아서 돈 빌린 거 아니면 뭔데? 생판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집에 찾아와서 우리 딸 이름 들이밀면서 돈 갚으라고 하는데 당신이 딸 이름 팔아서 돈 빌린 거잖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당신 진짜 아빠라는 생각은 하고나 있니? 우리 딸 지금껏 대학 다니면서 우리한테 돈 한 푼 받아본 적 없이 착실하게 살았는데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해? 고작 대학 가서 돈 안 받았던 거 가지고. 야, 난 20년을 키웠어. 자식 20년 키우는 게 쉬운 일인 줄 알아? 밤낮 없이 일하면서 돈 벌고 그 돈으로 자식 키웠는데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막말로 걔가 나 아니었으면 이 세상에 태어날 수나 있었겠어? 태어나게 해준 걸 감사하게 여기면서 돈을 싸들고 와도 모자를 판국에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뚫린 입이라고 아무 말이나 짓거리지 마. 당장 이거 해결 안 하면 당신 두 발로 멀쩡하게 걸어다니게 안 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날 무시하는 건 100번이고 1000번이고 참겠는데 우리 딸 이렇게 무시하는 거 한 번도 못 참아. 고작 당신 같은 게 아빠니까 지금껏 봐준 거야. 당장 해결 안 하면 당신 멀쩡하게 살 생각 하지 마. 전 지금 상황을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멀쩡하게 생활하지 못하게 할 거라고 했고 남편은 그 뒤로 잠적했어요. 아무리 연락을 해도 받지도 않았고 사업장도 문 닫은 채 방치됐죠. 시댁에 연락을 해봤지만 모두들 연락 한 번 없었다며 말했고 그렇게 잠적을 하고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원래부터 별 도움이 없었던 남편이었기 때문에 3년을 잠적했다고 해서 크게 생활에 지장을 줬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남편과 헤어지기 위해서는 서류 정리도 필요했기에 실종 신고도 해두었는데 어느 곳에도 남편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딸은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는데 사돈댁에서는 저희의 사정을 모두 다 알고 계셨어요. 딸에게 물어보니 이미 연애를 하기 전부터 집 상황을 모두 밝혔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멀쩡하지 않았던 상황이었는데 사돈댁에서는 오히려 저와 딸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사위 역시 딸을 너무나 사랑하고 아껴주는 게 눈에 보였고 저에게도 마치 아들처럼 살뜰하게 잘했어요. 무엇보다 딸이 결혼하고 싶다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전 반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모두의 축복 속에서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고 이미 그전부터 어느 정도 교류가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상견례를 진행하게 되었어요.
상견례 자리는 너무나 화기애애했습니다. 바깥 사돈과 안 사돈 사이는 정말 좋았고 다정했어요. 그런 부모의 밑에서 자란 사이 역시 다정함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좋은 와중에 갑자기 상견례장 문이 열리면서 누군가 들어왔는데 바로 3년 전 잠적한 남편이었습니다. 저와 딸이 놀란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으니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저희 옆으로 와 앉더니 인사를 하더라고요. 인사를 들은 사돈댁에서는 저희만큼이나 당황한 눈치였습니다. 전 서둘러 남편을 끌고 밖으로 나왔는데 남편은 여전히 뻔뻔했어요. 3년 동안 연락 한 번 안 하더니만 갑자기 딸 상견례 자리에는 어떻게 나오게 된 거야? 당신이랑 이제 상관없는 일이니까 여기서 이러지 말고 당장 나가. 그리고 나 당신이랑 이혼할 거야. 한 번 연락도 없더니 뭔 생각으로 온 거야? 사돈댁에서도 당신 3년 전에 잠적했다는 거 다 알고 계시니까 분위기 깰 생각하지 말고 당장 나가라고. 멀쩡히 아빠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딸 상견례에 참석을 하네? 아무리 내가 3년 잠적을 했다고 쳐도 아빠는 아빠야. 당신이 무슨 권리로 내 자리를 없애는 건데? 뭐 사돈댁에서 다 알고 있다고 하니 얘기하는 건 더 쉽겠네. 들어보니까 사돈댁이 좀 빵빵하던데? 뭐 받은 건 없대? 아무리 시대가 바뀌었다고 하지만 딸 시집 보내면 그쪽에서 뭐 하나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뭐? 지금 딸 가지고 장사하니? 헛소리 작작하고 당장 사라지라고. 당신 아빠 자격 잃은 지 오래니까 여기서 나 화내고 싶지도 않고 당신이랑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싫거든? 그나마 사돈댁 안에 계시니까 이 정도로 말하는 거야. 딸도 아빠 없다고 생각한 지 오래야. 당신이 이렇게 나타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어. 그건 네 생각이고 이건 3억인데 당신이 좀 내줘. 나 혼자서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당신 돈 잘 벌잖아. 딸 결혼하니까 뭐 모아둔 돈도 많이 있을 거 아니야. 제가 모아뒀거나. 아니다. 사돈댁 잘 산다고 들었는데 당신 안 되면 빌려달라고 하지 뭐. 이거 안 갚으면 나 큰일 나. 아비 없는 딸 만들 거냐? 서류 가지고 사돈댁 가기 전에 당신이 해결 좀 해줘. 남편은 기가 막히게도 카드값이며 카드 대출이며 총 3억이나 되는 채무를 저보고 갚아달라며 뻔뻔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눈 하나 깜짝 않고 말하는 남편이 기가 막혔지만 이런 걸 남편이라고 지금껏 참았던 저도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순간 가게 방 안쪽에 계셨던 바깥 사돈께서 나오시더니 저희 쪽으로 다가왔어요. 제 표정을 보시고서는 남편에게가 볼을 내리치셨습니다. 남편과 저 모두 깜짝 놀랐죠. 남편은 이게 뭐 하는 짓이냐며 고래고래 소리를 치더라고요. 바깥 사돈도 더 놀라운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 나 알죠? 아마 알 텐데. 3년 전에 당신이 사기친 공장 사장이 바로 납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 공장 다 망할 뻔 했는데 날 잊으면 안 되지. 공장장이랑 짜고 날 속이니 좋았습니까? 거래한다는 핑계로 우리 사업 카드로 여자 동석해 술집 다니지 않았어요? 그 집 사람들 참 불쌍하고 안 됐다고 생각했는데 사돈이시라니. 당신 내가 3년을 쫓아다녔어.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저 그런 짓 안 했습니다. 거기 공장장이 짜고 친 걸
제가 어떻게 같이 사기를 칩니까? 저도 피해자예요. 어디서 많이 봤다 했더니만 그 공장 사장님이셨구먼. 에잇, 잘 됐습니다. 안 그래도 당신이랑 할 말도 많았는데 우리 딸내미 데리고 가니 뭐 제가 사기친 건 아니지만 둥쳐주시죠. 당신 딸? 누가 당신 딸이야? 우리 며느리는 여기 이쪽에 계신 사부인 딸인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그리고 남의 상견례까지 쫓아와서 이게 무슨 행패야? 당신 잘 만났어. 그동안 사기친 거 이제 갚아야지. 그 공장장 지금 콩밥 먹고 있는데 이제 당신 차례야. 내가 2배고 3배고 다 갚게 만들 테니까 두고 봐. 전 남편이 여기저기 빌린 돈 때문에 잠적을 한 줄 알았는데 그 돈뿐만 아니라 사기까지 치면서 잠적을 한 것이었어요. 그 피해자가 바로 사돈댁이셨던 거죠. 전 너무나 당황스럽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사돈댁은 저를 탓하지 않으셨어요. 남편에 대해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계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잠적하기 몇 년 전에 우연히 지인 소개로 안면을 트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술 대접을 즐겨하고 가족에 대해서는 애정이 없어 보여 가족들이 참 안쓰럽다 생각을 하셨다고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심지어 집에 30만 원만 갖다 준다며 당당하게 얘기하는 남편을 보면서 같은 남자로서 치졸하다 생각을 하셨대요. 사기를 당하고 나서 남편을 신고했지만 찾지 못했고 실종 신고도 되어 있어서 더 이상 진행을 할 수 없었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상견례 자리에서 마주하게 된 거죠. 전 사돈댁에 너무나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오히려 사돈댁에서 저희를 도와주셨어요. 다시 사기죄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저에게 이혼을 먼저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전 사돈댁의 도움을 받아 이혼을 진행했어요. 3년의 잠적으로 남편은 가족을 버린 유책사유가 받아들여지게 되면서 저에게 위자료를 지불하게 되었어요. 거기다가 지금껏 생활비를 30만 원씩만 주었으니 재산 분할도 남편은 가지고 가지 못했죠. 이혼 소식이 전해지고 난 후에 사돈댁에서는 남편에게 민사소송을 진행하셨어요. 남편의 행적을 다시 찾았으니 형사조사도 계속되었습니다. 그 뒤로 남편은 저를 찾아와 한 번만 도와달라며 사정사정을 했어요. 여보, 당신 정말 이럴 거야? 우리 30년이나 넘게 부부로 살았는데 이렇게 단번에 헤어질 거냐고. 내가 아무리 바깥일 하느라 가정을 못 돌봤다고 하지만 우리 그래도 부부잖아. 이제 와서 이혼하면 뭐 할 거야? 딸도 결혼한 마당에 당신도 외로울 거 아니야? 그러지 말고 나 좀 도와줘. 내가 이번만 잘 해결하면 가정에 충실할게. 어디서 개가 짖는지 모르겠네. 그러게 35년이나 부부였는데 우리가 진짜 부부였나 싶을 정도로 당신한테 애정이고 뭐고 없어. 근한 추억도 없는데 이제 와서 부부니 뭐니 할 필요가 뭐가 있니? 당신이야말로 뻔뻔하다. 당신 내 남편 아닌 지 오래야. 이혼 소송한 건 단지 서류 정리하려고 한 거고 당신이랑 나랑 언제부터 부부였어? 당신 그러지 마. 당신 나 사랑하잖아. 내가 3년 잠적해서 그런 거 같은데 나도 다 이유가 있었어. 사기치려고 한 게 아니라 살려고 내가 아등바등 하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휘말리게 된 거라니까. 내가 아무리 그래도 사기를 쳤겠냐고. 사돈댁에서도 오해한 거 같은데 당신이 좀 잘 말해주면 안 될까?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약 먹었니? 뻔뻔한 건 여전하구나. 그래, 고소까지 당한 마당에 뭐가 무섭겠니? 어디 접근금지라도 시켜줄까? 그것까지 더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그래, 내가 여러 개 고소해 줄 테니까 같이 해결해봐. 앞으로 한 번만 더 내 앞에 찾아와. 당신 철장 신세 질 때도 멀쩡하게 걸어다니지 못하게 해줄 거니까. 알았니? 당장 사라져. 남편은 끝까지 뻔뻔하게 부탁을 했지만 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형사 처벌을 받게 되었고 처벌을 받은 이후에도 민사배상으로 사기친 금액을 배상하게 되었어요. 알고 보니 시댁에서 그동안 잠적을 도와줬던 모양이더라고요. 배상하려고 시댁 재산까지 싹 다 처분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걸 해결해 준다고 해서 남편이 정신을 차릴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도와준 건 모르고 또다시 사고를 치겠죠. 그렇게 남편과 헤어지고 난 후 전 이런 게 해방감이구나 느끼고 있어요. 딸이 결혼하고서 사돈네에는 저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고 저는 딸을 시집 보낸 게 아니라 좋은 친구와 사이를 얻었습니다. 35년 동안 남편 같지도 않은 사람과 결혼 생활을 하면서 저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지금은 저와 비슷한 사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 일을 하고 있어요. 제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곁에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에 재작년에 이혼을 했던 전 남편과 잠깐 얼굴을 마주한 적이 있었습니다. 불과 2년밖에 안 지났는데 제가 알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상당히 많이 변해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작년 이맘때 저와 이혼을 왜 하게 됐는지 또다시 기억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10년의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었던 날이었고 제 삶에도 많은 변화가 찾아오게 된 날이었어요. 남편과 결혼한 이후 10년 동안 시댁 집안과 사이가 좋은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참고 살아갈 만 했었습니다. 남편도 너무 벗어나는 행동을 해온 적은 없었기 때문에 크게 화를 낼 일도 없었고 다른 가정들처럼 평범한 삶을 살아왔었어요. 그런데 아무런 준비도 없이 갑자기 찾아온 변화는 저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매년마다 시댁에서 김장을 해왔었기 때문에 그날도 당연하게 시댁에서 김장을 했었는데 매번 하던 양에 비해 그날 김장의 양은 평소 제가 알던 양보다 훨씬 더 많이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작년 김장이 적어서 이번에는 좀 더 많은 양을 준비하신 줄 알았는데 그건 제 착각이었다는 걸 김장이 전부 끝나고 나서야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시모는 평소 해오던 김장의 양보다 100포기 정도를 더 시켰는데 김장이 거의 끝나갈 때쯤 귀한 손님이 오기로 했다며 약속 시간이 다 되어 간다면서 서둘러 정리하라고 재촉하셨어요. 그리고 100포기 김장김치를 한쪽으로 빼놓으라고 시키셨죠.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오길래 김장김치를 100포기나 주는지 이해할 순 없었지만 시키는 대로 일단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귀한 손님이라고 했던 그 사람이 시댁에 발을 들이는 순간 뭔가 느낌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저보다 약간 젊은 여자인 것 같았는데 시모가 쫄쫄매더라고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저는 누구시냐고 여쭤봤고 그 순간 시모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는 저에게 상상 이상의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시댁 집안에 새로 들이게 될 며느리라면서 저와 눈이 마주친 그 여자를 저에게 소개해 주더라고요. 시동생은 이미 결혼을 했고 저도 남편과 결혼을 했는데 새 며느리로 들이려고 데려왔다는 말을 했을 땐 그 말이 처음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알 수 없는 표정으로 시모를 바라봤는데
제가 아닌 눈앞에 보이는 여자와 남편을 엮어주고 싶어 부른 거라며 충격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처음엔 저도 시모의 말에 당황스러워서 장난으로 받아들이려 했는데 저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진심이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어머님, 아니, 갑자기 무슨 말을 하시는 거예요? 새 며느리라뇨? 방금 하신 말 농담이죠? 아무리 장난이라도 손님 앞에서 이러는 건 예의가 아니죠. 내가 언제 너한테 장난친 적 한 번이라도 있었니? 나는 돌려서 말하는 성격도 아니고 지금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니? 너도 조만간 내 아들과 정리해줬으면 좋겠구나. 평범한 너희 집안과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집안이기 때문에 나에게 찾아온 이 기회를 절대 놓칠 생각은 없으니 네가 빠져주면 좋겠구나. 네? 아니, 갑자기 빠져달라뇨. 그이랑 결혼 생활 문제없이 잘하고 있었는데 예고도 없이 이게 무슨 정신 나간 말이에요. 저는 그이랑 이혼할 생각 꿈에도 한 적 없어요. 애들은 또 무슨 죄인데요? 저기요. 그쪽이 오늘 우리 집에 온 거 정말 이 집 며느리로 들어올 생각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럼 제가 여기 놀러 왔겠어요? 이 집안의 며느리로 받아들여 주신다고 어머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대가는 별로 대하고 싶지 않은데 어머님 말 못 들었어요? 아, 그리고 여기 따로 준비해 놓은 김치통 전부 차에 좀 실어주세요. 하던 일은 끝까지 마무리 지어야죠. 어머님, 그럼 저희는 방에 들어가서 하던 얘기 마저 할까요? 못했던 대화 마무리가 잘 되어야 이 결혼 성사될 수 있다는 거 어머님도 잘 아시죠? 그럼 서둘러 끝내고 빨리 나가보세요. 아니, 이 여자 정말 웃기는 여자네. 너 미친 거 아니야? 아니, 언제 봤다고 나한테 명령질이야. 너야말로 남의 가정 화탄 낼 생각 말고 당장 꺼져. 웃어? 내가 지금 장난하는 걸로 보여? 지금 누구 앞에서 목소리를 높여? 예, 지금 중요한 얘기 해야 되거든. 밖에 주차되어 있는 저 차에 김치통 옮겨놓고 그만 집으로 돌아가라. 갑자기 찾아온 돌발 상황에서 제가 받은 더 큰 충격은 이런 광경을 동서내외와 시부가 뒤에서 전부 지켜보고만 있다는 거였어요. 그제야 저만 빼고 모두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걸 뒤늦게 눈치챈 저는 도저히 용납을 할 수가 없었어요. 시모가 상간녀를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려 하길래 그 뒷모습에 이성을 잃은 저는 망설이지도 않고 바로 상간녀의 머리채를 잡아 버렸습니다. 제 삶에 위기가 찾아왔다는 걸 직감하게 되면서 힘들게 쌓아온 가정이 무너지는 걸 원치 않았던 저는 무조건 집 밖으로 내쫓아 버려야 했어요. 그렇게 정신 나간 여자처럼 한바탕 난리를 치고 있었는데 뒤늦게 들어온 남편이 저와 상간녀가 뒤엉켜 있는 모습을 보곤 많이 놀랐는지 급하게 달려왔는데 저와 상간녀를 분리시킨 뒤 괜찮냐며 온몸을 살펴주고 있었습니다. 다친 곳은 없는지 물어보는 모습에 결국 눈시울이 붉어졌고 남편의 뺨에 손을 올려 버렸어요. 제가 아닌 상간녀의 몸 상태를 살피고 있던 거였네요. 저만 모르고 있었던 거지. 남편을 포함해 시댁 식구들 전부 상간녀를 며느리로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남편의 한마디가 저를 주저앉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이 사람 불렀어요? 아, 그냥 좀 기다려주면 제가 알아서 이 사람과 정리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일을 키우게 되면 우리가 불리해진다는 거 몰라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런 거잖아. 의사 며느리 얻기가 어디 쉬운 줄 알아? 새 며느리가 내민 조건에 대해서 우리도 빨리 결정을 내려야 할 거 아니야. 저도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잖아요. 어차피 결정권은 저에게 달려있는데 상황을 왜 이렇게 안 좋게 만들어서 저를 힘들게 하세요? 어머니는 그만 신경 끄세요.
아들, 배가 도착했을 때 서둘러 올라타야지. 때를 놓쳐 떠나버린 다음에 붙잡으려 하면 너를 기다려 줄 것 같니? 의사 며느리 얻기가 어디 쉬운 줄 알아? 의사 며느리가 우리 집안에 들어오면 우리도 급이 달라지는데 어떻게 마음이 안 급해질 수가 있겠어? 며느리한테는 시간이 없다고 얘기했잖아. 그리고 어차피 알게 될 텐데 그때나 지금이나 뭔 차이야? 하루빨리 해결하고 각자 인생 살아가면 되는 거지. 새 며느리한테도 시간이 없어서 많이 급하다고 하잖아. 다들 아주 제정신이 아니네. 의사 며느리가 그렇게 좋아? 한 가정을 깨버릴 만큼 당신들 집안엔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나 봐. 의사 며느리를 둔 집안이 되면 급이 달라질 것 같아? 밖에서 대우가 달라질 것 같냐고. 대충 말을 들어보면 전현이 서둘러 나를 내치고 이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순순히 그렇게 되길 기다려줄까? 몇 년이 걸리던 나는 소송으로 진행할 거고 내가 받은 피해에 대해선 전부 다 뜯어낼 거야.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고. 소송을 하든 말든 그건 네가 알아서 하면 되는 문제니 앞으로 내 집에 얼씬거리지도 마라. 마음에 쏙 드는 내 며느리가 앞으로 모든 걸 태워주기로 했다. 아, 그래요? 돈을 많이 주기로 했나 봐요. 무슨 이유 때문에 나를 내치고 이 자리에 전현이 앉으려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뜻대로는 안 될 거야. 저는 현관문 앞에 써여있는 김치통을 전부 다 뒤집어 엎어버렸고 시모가 화를 내며 저에게 달려들길래 김치를 손으로 한 뭉텅이 주워들어 시모의 얼굴을 향해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집어던져 버렸어요. 그리고 또다시 김치를 주워들어 명품 정장 차림의 옷을 입은 상간녀에게 달려가 얼굴과 몸에 사정없이 문질러 버렸습니다. 남편은 눈이 돌아버린 제 팔을 잡아 강하게 밀치길래 매운 김장 양념에 고통스러워 비명을 지르고 있는 상간녀의 얼굴을 닦아주는 남편을 향해 김치통을 머리 위로 부어 버렸습니다. 동선애와 시부가 힘을 합쳐 저를 밖으로 내쫓아 버렸고 저는 마당에 있던 긴 장대를 들어 뒷마당으로 가서 땅에 묻은 김치독을 전부 다 깨부숴 버렸습니다. 힘들게 고생해서 만든 김장김치가 그 인간들의 입으로 들어가는 게 너무 치떨리게 싫었어요. 하나도 먹지 못하게 김치독을 전부 깨부숴 버린 뒤 거친 숨을 고르고 있는데 얼굴이 김치 양념으로 범벅이 되어버린 얼굴로 저에게 달려와 장대를 뺏으려 하길래 사정없이 휘둘렀어요. 제 손에 묻어있던 양념 때문에 장대가 손에서 미끄러져 멀리 날아가 버렸고 시모가 가만두지 않겠다며 양손을 뻗어 제 머리채를 잡으려 하길래 김치를 못 얻을 때 쓰던 고무 장갑을 주워들어 시모의 뺨을 향해 세차게 내리쳐버린 뒤 한마디 했어요. 무슨 이유 때문인지 아직 듣진 못했지만 저 의사 며느리를 얻으려면 니들한테도 그만한 조건을 들고 왔겠지. 그리고 그 조건이 마음에 들어서 의사 며느리라는 타이틀을 얻고 싶어 나를 내치려고 그동안 몰래 관계를 만들어 갔을 텐데 끼리끼리 잘 노는 걸 보니 니들한테 꼭 맞는 안성맞춤 같네. 한심한 것들. 니들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잘 먹고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두는 부릅뜨고 얼마나 잘 사는지 지켜보겠어. 그리고 이건 내 몫이니까 내가 가져가. 고무장갑에 뺨을 맞은 시모는 저를 노려보고 있었지만 속수무책으로 저에게 당했어요. 제가 제정신이 아닌 걸 알기 때문에 괜히 또 건드렸다가 더 큰 일이 생길지도 모를 두려움을 제 눈빛을 보고 느꼈는지 부들부들 떨며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힘들게 만들었던 김장김치를 차에 실은 뒤 친정집으로 향했는데 갑작스럽게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운전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 갓길에 차를 세운 뒤 한참 동안 차 안에서 오열을 했어요. 10년의 시간 동안 힘들게 쌓아왔던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됐으니 맨정신으로 버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차 안에서 눈물을 쏟아낸 뒤 친정으로 들어갔고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저를 보게 된 부모님께선 제 모습을 보고 경악을 했어요. 시댁에서 엄청난 충격을 받아 정신이 반쯤 나가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은 그런 제 모습을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그날 있었던 일들에 대해 전부 다 얘기한 뒤 남편과의 이혼을 결정 내렸고 저에게 상처를 준 시댁 식구들에게 분노한 부모님은 당장 시댁에 찾아가겠다고 했지만 또다시 이를 키우고 싶지 않아 그 집에 다시 들어가고 싶지 않다며 조용히 정리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부모님께 부탁을 했어요. 처음 이 사실을 알게 됐을 땐 분노한 마음이 커서 소송으로 가고 싶었지만 그 인간들의 얼굴을 장기간 보고 싶지 않았을 뿐더러 합의 이혼 시 위자료와 재산 분할 등 제가 원하는 조건으로 맞춰준다는 말에 속전속결 이혼을 추진했어요. 그렇게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거액의 위자료를 받아낸 뒤에 법적으로 남이 되었고 숙려기간 3개월이 채워져 남편과 다시 한번 법정에서 이혼에 대한 확답을 받기 위해 얼굴을 마주하게 됐을 때 무슨 이유 때문에 저와 이혼을 하고 그 여자를 택했는지 물어봤어요. 어차피 이제 너랑 나는 법적으로 완전한 남이니까 왜 그 사람을 선택했는지 지금은 말해줄 수 있겠네. 나도 처음엔 어머니가 갑자기 여자를 소개해주겠다고 했을 때 많이 놀라긴 했었는데 그 사람이 의사이고 조건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고민 끝에 결정을 하게 된 거야. 솔직히 너랑 10년간 결혼 생활하면서 우리 관계에 많이 뜸했잖아. 당신한테 여자로서 매력도 못 느꼈고 그렇다고 우리 부모님과 잘 지내는 것도 아니고 그냥 형식적으로 만나는 거지. 네가 우리 부모님한테 살가운 성격도 아니고 나한테도 별 감정 없이 애들 때문에 억지로 사는 게 느껴졌는데 굳이 결혼 생활 이어갈 필요가 있을까 싶더라고. 이렇게 살 바엔 차라리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더라. 당연히 그쪽 집안에서도 우리한테 요구하는 조건은 있었지. 어머니한테 그 말을 들었을 땐 나도 꽤 충격을 받긴 했지만 눈 한번 딱 감으면 우리 집안의 격이 달라지는 거고 남은 인생뿐만 아니라 그 사람 사이에서 낳은 내 자식들까지 앞으로의 미래가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이 기회가 우리 집안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어. 언제까지 가난에 쫓기며 살아갈 순 없잖아. 남편이 왜 저를 버리고 직업이 의사인 여자를 선택했는지 그 이유를 듣게 되는 순간 남편이 정신 나간 놈이라는 걸 확실하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계획을 제일 처음 세운 시모가 정신병자라는 것도 알 수 있었죠. 아무리 의사 집안이 좋고 자신들의 삶이 달라진다 해도 자기 아들의 신장을 의사 집안에게 넘겨주는 조건으로 의사 며느리를 드린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누가 돈 때문에 자기 자식의 신장을 남에게 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걸 또 받아들인 남편도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어요. 저희 집안도 그렇고 시댁 집안 또한 잘 사는 형편은 아니에요. 남들처럼 평범하고 월급 받는 걸로 빚 갚아가면서 남은 돈으로 생활하는 그런 평범한 집안인데 누구나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걸 모르는 것도 아니면서 지들의 인생에 매일 불만을 가지고 있던 시댁 집안 사람들은 결국 돈 앞에서 모든 걸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건 시모가 건강검진을 받고 있었는데 담당 의사였던 상간녀가 시모의 건강 상태에 대해 설명을 해주다가 갑자기 눈물을 쏟아냈었는데 시모가 무슨 이유 때문인지 질문을 던졌을 때 상간녀는 시모에게 자신의 집 사정에 대해 설명하면서 자기 어머니도 시모처럼 건강해졌으면 좋겠다고 속마음을 꺼내자 시모는 그 자리에서 상간녀에게 조건을 던졌어요. 자기 아들이 결혼을 했지만 조만간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거짓말로 상간녀와의 만남을 주선했어요. 며느리로 들어오면 자기 아들의 신장을 주겠다는 말에 언제 신장을 이식받게 될지 기약이 없었던 상간녀의 어머니가 많이 위급한 상황이었고 서둘러 신장을 받지 못한다면 끝내 세상과의 작별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급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서둘러 일을 진행시켰습니다. 남편은 나중에 이런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반대했었지만 시모의 적극적인 설득 끝에 결국 저와 이혼을 하고 의사 상간녀와 살림을 차리기로 결심을 하게 됐던 거였어요. 하지만 남편도 이 문제가 쉽지 않은 결정이라는 걸 느끼게 되면서 머뭇거리기 시작했고 그런 모습이 답답했던 시모는 상간녀의 어머니가 죽으면 모든 계획이 물거품으로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을 받아들이기 싫었는지 김장날 제가 시댁에 있는데도 상간녀를 불러들인 거였습니다. 상간녀 또한 자기 어머니가 서둘러 신장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마음이 급한 건 시모와 같은 입장이었고 결국 지들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시댁에서 큰 난리를 친 거였어요. 이런 상황을 모두 듣게 된 저는 조금의 미련도 없이 남편에게서 돌아설 수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남이 된 이후 저는 친정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아이들을 키우면서 먹고 살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어요. 지금의 삶에 만족하면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었는데 남편과 이혼한 지 2년의 시간이 흘렀을 시점에 저희 부모님 집 앞에서 전 남편과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회사 직원들과 회식을 끝낸 뒤 서둘러 집으로 들어가려는데 전 남편이 제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는데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경악을 했어요. 그동안 잘 지내고 있었어? 우리가 헤어진 지 2년 만인가? 내 모습이 많이 달라져서 놀랐지? 나도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뀌게 될 줄 몰랐는데 당신을 놓친 거에 대해 매일 후회하면서 살아가고 있어. 나 지금 하루하루 겨우 버티며 살아가고 있는 중이야. 2년 전에 있었던 일들 기억하지? 그 여자의 어머니한테 내가 신장을 이식해주고 그 여자와 결혼하기로 했었잖아. 나도 지긋지긋한 가난이 싫었고 그 집안처럼 잘 살고 싶었거든. 넓은 아파트에 외제차 끌고 다니면서 의사 마누라 옆에 두고 호화스럽게 사는 그런 그림을 상상했기 때문에 내 신장 하나쯤은 그 여자의 어머니한테 줄 수 있을 줄 알았어. 하지만 막상 수술을 앞두고서 내 마음이 변하기 시작한 거야. 신장 이식을 하다가 잘못될 수도 있는 사례도 꽤 있다는 걸 조사하게 되면서부터 내 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게 되자 결국 신장 이식 당일 병원에서 도망쳐 나갔어.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도망자 신세로 전락해버린 거야. 그 여자의 어머니는 결국 신장 이식을 받지 못해 끝내 숨을 거뒀다는 말을 듣긴 했는데 자식들도 해주지 않는 신장 이식을 굳이 내가 해줄 필요는 없는 거잖아. 그런데 이 모든 걸 내 탓으로 돌리더라고. 그지만 자식들은 쥐들 몸에 손대기 싫어서 마지막 순간까지 신장 이식을 해주지 않았으면서 나 때문에 죽었다고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며 한바탕 난리가 났었어. 결국 나의 두려움이 모든 걸 망쳐버리게 되었던 거지. 시간을 되돌려 보니까 내가 잘못 선택을 한 것 같아. 가족들은 나의 선택에 대해 용서할 수가 없다고 연을 끊어버렸어. 의사 집안을 놓쳤다고 화를 가라앉히지 못했고 그날 이후 나는 지금까지 우리 가족과도 연을 끊고 살아간 2년 동안 정말 외롭게 지내오면서 많은 걸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는 중이야. 당신과 아이들에게 저지른 내 실수 용서해 줄 수 없을까? 그래서 이제 와서 뭐 어쩌라는 건데? 나랑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거야? 네가 그때 일을 후회하고 반성하면 뭐해? 내 마음속 깊이 남아버린 상처는 지워지지가 않는데 너 때문에 지금 내 삶이 어떻게 됐는지 봐봐. 나는 아직까지 그때 일을 잊을 수가 없어. 나랑 그 여자가 몸싸움을 벌였을 때
네가 어떻게 했어? 나는 내팽개치고 그 여자 어디 다친 곳은 없는지 살펴주지 않았어? 나는 당신 아이 낳고 10년간 헌신하며 살았었는데 고작 돌아오는 건 버려진 거였어. 그때 내가 애들을 우리 부모님 집에 맡겨두지 않고 같이 그 집에 있었다면 충격적인 장면들을 전부 봤을 테고 아이들의 정신에도 문제가 생겼었겠지. 네가 어떻게 되던 나는 상관하지 않아. 너에 대한 감정 손톱만큼도 남아있지 않다고. 다시는 내 앞에 얼씬거리지도 마. 당장 내 앞에서 꺼져. 나도 그때는 어쩔 수 없었다고.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당신도 알잖아. 힘들게 돈을 벌어도 가난에 벗어날 수가 없었는데 그런 삶이 나도 지치고 힘이 들었다고. 그때 내린 결정이 정신 나간 짓이었던 거 나도 인정해. 그만큼 우리가 가난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말도 안 되는 조건에 혹했었지만 뒤늦게 깨달았고 신장을 주지도 않았잖아. 수술대에 올라갔을 때 당신과 아이들이 생각나더라고. 그때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우리 가족들 곁이었어. 나 우리 집안과 영 끊었고 다시는 만날 일도 없을 거야. 과거의 잘못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애들 생각도 해야지. 아빠를 그리워했으면 좋겠어. 2년간 정말 반성 많이 했어. 앞으로 당신과 다시 시작하고 남은 인생 살아가는 동안 평생 반성하면서 살아가도록 할게. 그러니 제발 나 좀 다시 받아주면 안 될까? 아니, 나는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 수 없어. 어찌됐든 너는 나를 내치고 그 여자랑 새롭게 시작하려고 수술대까지 올라갔던 건 사실이잖아? 만약 신장이 아닌 너한테 피해가 없는 조건이었다면 너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겠지. 네가 잘못될까봐 두려워서 도망친 것뿐이잖아? 내가 얼마나 마음 아팠을지 생각은 해봤어? 아침 일찍부터 김장하던 그날 평소보다 100포기를 더했어. 나중에 그 사실을 알았을 때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 그 여자를 집에 들였을 때 내 모든 게 무너져 내렸어. 모두가 철저하게 나를 속이고 계획을 세웠던 걸 생각하면 지금까지도 소름이 돋는다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너랑 다시 시작하는 일 없고 애들 얼굴도 보여주지 않을 거야. 지금 너는 가족들에게 내쳐지고 오갈 데가 없으니까 아쉬워서 내 앞에 나타난 것뿐이야. 전 남편에게 등을 돌린 저를 붙잡더니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어요. 하지만 저는 조금의 감정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 받았던 상처는 회복이 되지 않았을 뿐더러 그 사람과 또다시 시작하게 됐을 때 그려지는 미래가 소름 끼치게 싫었어요. 전 남편은 제 발목을 잡고 끈질기게 놓아주지 않으려 하길래 제가 비명을 지르자 부모님께서 제 목소리를 들으셨는지 급하게 집 밖으로 나오셨고 전 남편과 얼굴을 마주하게 되는 순간 몽둥이를 들어 거침없이 휘두르셨어요. 전 남편은 저희 부모님의 행동에 놀랐는지 도망을 쳤지만 며칠간 계속 집주위를 맴돌며 저와 다시 대화를 시도하려고 하길래 경찰서에 신고를 했어요. 현재는 접근 금지 신청을 했지만 전 남편이 아이들 얼굴이 보고 싶다며 계속해서 접근을 하려고 기회를 보고 있는 중입니다. 친자 포기 각서까지 썼으면서 이제 와서 저러는 거 정말 꼴도 보기 싫네요. 있을 때 잘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인간은 저를 놓친 거에 대해 평생 후회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에게 아이들과 열심히 살아가면서 꼭 성공하는 모습 보여줄 겁니다. 그게 제일 큰 복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과거의 아픔 털어버리고 새 출발하는 제 인생에 여러분들께서 응원의 한마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힘이 되는 말 한마디가 삶에 많은 영향을 준다잖아요. 제 기막힌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사연들을 쭉 들어보니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제 이야기도 기가 막힌 사연이라면 빠지지 않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남편과는 대학을 졸업하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건설업 회사에 취직을 하고 실무자로 일을 하게 되었는데 남편은 그곳의 거래처 직원이었죠. 저는 추진력이 있고 적극적인 성격이었지만 남편은 차분하면서 순한 성격이라 좋았답니다. 연애를 할 당시에는 잘 맞아서 2년의 연애 기간 동안 크게 싸운 적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2년의 연애 후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양가 집안 인사를 위해서 남편은 처음 저희 집 본가를 오게 되었는데 그때 정말 많이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오랫동안 건설업 대표로 있었던 아빠 덕분에 부유하게 자랐습니다. 현재도 건설업 이사로 계시고 금전적으로 부족하지 않은 상황인데요. 남편의 경우 중소기업에 다니시는 시아버지에 전업주부이신 시어머니가 있는 평범한 집안이었어요. 객관적으로 본다면 저희 쪽이 약간 아쉬울 수 있었지만 저희 집에서는 남편을 반대하지 않으셨답니다. 돈이야 있는 쪽에서 더하면 되는 거고 두 사람이 좋다면 결혼은 반대하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문제는 시댁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마음에 들지 않으신 듯 보였어요. 그래, 2년 동안 연애하고 이제 결혼하겠다고? 지금 딱히 급할 건 없을 것 같은데 굳이 결혼을 해야 되겠니? 그냥 연애만 해. 엄마, 나 시온이랑 결혼하고 싶어. 엄마가 마음에 들지 않아 해도 시온이랑 결혼할 거야. 네가 좋다면야 어쩔 수 없지만 너 그전에 만났던 수영이는 다시 연락 안 하니? 걔는 싹싹하게 집에 와서 집안일도 돕고 선물도 자주 해왔잖아. 나는 걔가 좋더라. 네 여자친구 있는 자리에서 할 말은 아니다만 사실 그렇게 순하고 고분고분 해야 좀 같이 지낼 생각이 들지. 아, 엄마 왜 그래? 시연이 상처받겠어. 시연이도 착하고 싹싹해. 엄마가 아직 잘 몰라서 그런 거야. 어머님, 제가 잘할게요. 잘하고 못하고는 앞으로 봐야 알겠지. 너네가 준수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는지 아니? 대기업 딸이 결혼하겠다고 수억을 줘도 나는 우리 아들이 아깝다. 그만큼 정말 소중하게 키웠어. 네가 잘해야 돼. 알지? 시어머니는 만난 그 순간부터 막말을 퍼부으셨답니다. 쿨한 사람인 척 이야기를 하시긴 했지만 영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티를 팍팍 내셨죠. 거기다가 전 여자친구와 비교도 서슴지 않았는데요. 전에 만났던 여자친구는 순하고 고분고분했는데 저는 딱 보자마자 고집이 셀 것 같다며 마음에 들지 않아 하셨어요. 그래도 어찌어찌 남편이 시어머니께 이야기를 했고 그런 남편의 모습에 시어머니가 불편해도 중재는 잘해주겠다 싶어 결혼을 그대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역시나 결혼식 당일에도 시어머니는 막말을 서슴지 않으셨어요. 시댁 하객들보다 친정에서 오는 하객들이 훨씬 더 많으니 시어머니는 그것부터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죠. 거기다가 지역 내에서 비싸다는 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렸는데 주변 사람들에게는 며느리가 아들이 너무 좋아서 꼭 결혼을 하겠다며 이걸 다 낼 정도로 죽고 못 산다고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친구들이 우연히 듣고 저에게 말해주며 고생 좀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너무나 창피하고 그때 처음 잘못 선택을 한 건 아닐까 생각이 들었죠. 이때 그만두었어야 하나 아직도 후회가 됩니다. 그래도 친정 부모님 앞에서 시어머니는 세상 좋은 시어머니로 포장을 하셨어요. 저에게 아가라 부르시면서 저희 부모님께는 시집살이를 하지 않겠노라며 걱정하지 마시란 이야기도 하셨죠. 시어머니의 그런 태도에 어이가 없었지만 어차피 신혼집과 시댁은 몇 시간 떨어진 거리에 있기 때문에 자주 볼 것도 아니라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거기다가 그럴 때마다 남편이 미안해하고 사과를 했기 때문에 시어머니만 아니라면 수월하게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마음을 먹고 무사히 결혼식을 치렀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하고 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은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거래처 상황이 좋지 않아 어쩔 수 없었지만 시어머니는 혹시라도 남편 기가 죽을까 매번 전화를 해 기죽이지 말라는 당부를 했습니다. 얘, 너 우리 아들 기죽이는 거 아니지? 어차피 남자는 평생 일하면서 저 자식 먹여 살려야 하는데 지금 일 안 한다고 기죽이면 안 된다. 너는 임신하면 일 그만둘 거 아니니? 독하게 우리 아들 잡지 말고 당분간 네가 좀 애써라. 준수 마음도 여리고 착해서 상처도 받았을 텐데 쉰다고 집안일 시키지 말고 알았니? 에이, 어머님, 저도 일하는데 집안일은 쉬는 사람이 해야죠. 그리고 저 준수 씨한테 뭐라고 한 적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휴, 저번에 봤더니 준수 살이 엄청 빠졌더라. 일도 안 다니는데 살이 빠질 수가 있겠니? 쉬는데 살이 쪄야지. 이건 집에서 스트레스 받고 있다는 거야. 너도 모르게 준수 구박하는 거 아니니? 거기다가 아이 가지려고 너무 노력하지 말거라. 우리 준수 기운 빠지면 안 되니까 당분간은 좀 자제해. 어머님, 무슨 그런 것까지 신경 쓰세요. 그냥 저희가 알아서 잘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준수 씨도 금방 취업하겠다고 하는데 어머님이 이러시는 게 더 부담되겠어요. 예, 너는 시어머니가 말하면 내내 하면 될 것을 따박따박 발대꾸를 해야 되겠니? 아유, 독한 것. 옆에 있으면서 얼마나 스트레스 받을까? 시모는 간간히 전화를 해 제 속을 긁었지만 저는 시모의 말에 반박을 했어요. 그때마다 자기 말에 말대꾸를 한다며 기분 나빠하셨지만 먼저 막말을 한 것은 시어머니니 저도 정당한 행동이라 생각이 들었죠. 남편에게 시어머니의 이런 말을 전해주면 남편은 민망해하면서 엄마가 자신을 너무 걱정해서 그런 거라며 달래주곤 했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오랜 기간 근무를 해서 그런지 남편의 재취업은 바로 할 수 있었어요. 전에 하던 일에 비슷한 업무이긴 했지만 현장 일이 많아서 힘들어하긴 했답니다. 적응하는데 오래 걸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지만 일이 손에 맞지 않을 것이라 생각은 하지 못했어요. 결국 남편은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고가 제법 크게 나서 남편은 수술을 받아야 했어요. 허벅지 뼈가 붓기까지는 움직일 수가 없어 간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오랫동안 입원을 해야 했었죠. 남편이 입원을 하고 처음에는 간병인을 고용했는데요. 그때마다 남편은 너무 불편하다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시모에게 부탁을 해보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남편은 그게 더 불편할 것 같다며 저에게 조심스럽게 간병을 부탁하더라고요. 사실 남편과 저는 체구 차이도 많이 나기 때문에 제가 혼자 남편을 간병하는 것이 쉽지 않은 거라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래도 남편은 남의 손은 싫다면서 저에게 간병을 부탁했습니다. 재택근무도 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 병실에서 근무도 하면서 자신을 간병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보, 나 간병하는 거 당신이 해주면 안 돼? 웬만하면 이런 부탁하기 싫은데 그래도 당신이 해줘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아. 나 알잖아, 예민한 거. 다른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잠도 못 자겠고 대소변도 잘 나오지 않아서 불편해. 당신이 좀 해줬으면 좋겠어. 뭐? 내가 할 수 있을까? 당장 움직이지도 못하니까 내가 대소변도 다 받고 씻는 것도 도와줘야 하는데 괜찮을지 모르겠어. 그냥 전문 간병인에게 맡기는 게 낫지 않겠어? 아무래도 나보다 경험도 많고 노하우도 있으니까 잘할 것 같은데. 불편해도 어쩔 수 없지. 조만간 당신이 참아주면 안 돼? 시연아, 나 진짜 처음 부탁하는 거야. 이번에 간병해주면 내가 평생 모시고 살게. 제발, 일하는 동안에는 뒤치작거리 안 해도 되니까 간병 좀 해주라.
일단 회사에도 이야기를 해봐야 하니까 생각을 좀 해보자. 남편은 며칠 동안 간병이 불편하다며 저에게 부탁을 했어요. 당장 직장을 쉴 수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고민이 많았죠. 더군다나 시모와 남편이 1인실만을 고집해 나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았는데 간병인까지 붙이려고 하니 지출이 더 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 끝에 회사에는 재택근무로 근무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남편과 함께 생활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의 병수발을 들게 되었어요. 문제는 제가 병수발을 들기 시작하면서 시어머니가 매일같이 찾아오셨다는 거였어요. 아침 일찍 오셔서 저녁 늦게까지 있다가 가셨는데 마치 나를 감시하는 듯한 눈초리로 매번 확인을 하셨답니다. 전에 간병인들이 있었을 때는 병문안을 오시는 분들이 없었지만 갑자기 시어머니께서 함께 데리고 오시는 문병객분들이 많아졌답니다. 남편도 잘 알지 못한 사람들을 왜 이렇게 데리고 오나 싶었는데 그때마다 하는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여기 우리 아들. 일하다가 사고가 났어. 당분간 움직이지도 못하고 병원에 꼼짝없이 있어야 한다네. 준수야, 이분 알지? 엄마 친구. 같이 이 주변에서 밥 먹으려고 왔어. 아, 이쪽은 우리 아들 간병인. 20만 원이나 줬는데 돈값을 못하네. 아휴, 그래도 지금 간병인이 모자르다고 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쓰고 있어.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쪽은. 준수야, 그만 쉬어. 엄마는 여기 이모랑 밥 먹고 다시 올게. 시모는 찾아오는 문병인들에게 저를 간병인으로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무슨 소린가 싶었는데 점점 그 말을 자주 하기 시작하자 어이가 없었어요. 그때마다 따져 물으려고 하면 시모는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다는 듯 문병객을 데리고 나가버리곤 했답니다. 아마 제가 자기 아들 기를 죽일까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며느리를 간병인 취급하니 기분이 너무나 나쁘더라고요. 남편 역시 시어머니의 태도에 당황해 했는데요. 시어머니의 말에 대해서 따져 묻자 시어머니는 별거 아닌 일로 화낸다며 무시하셨어요. 어머님, 제가 어떻게 고용된 간병인이에요. 며느리라고 소개도 안 하시고 무슨 20짜리 간병인이라고 소개를 하세요? 거기다가 돈값도 못하다니 정말 기분 나쁘네요. 예, 넌 무슨 농담한 거 가지고 그러니? 그냥 웃으라고 하는 농담이야. 다 아들 결혼식에 왔었는데 네 얼굴 하나 모르겠어? 듣고서도 다들 별 생각 안 한다. 네가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더 기분이 나쁘구나. 시어머니가 농담으로 그런 소리 한번 할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따져 물어야 하는 거니? 준수 너는 어떻게 생각해? 엄마가 잘못한 거야? 아니, 엄마. 좀 너무하긴 했어. 결혼식 오셨다고 해도 사실 시온이를 잘 알지 못할 텐데. 아, 그리고 당신도 그만해. 엄마가 농담이라고 하잖아. 농담? 상대방이 기분이 나쁜데 무슨 농담이야. 어머님, 다음부터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너무 기분이 나빠요. 참나. 알았다, 알았어. 어디 무서워서 무슨 말이나 하겠니? 아유, 독해. 우리 준수 고생하고 있겠네. 시모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제가 독하다며 자기 아들을 더 안쓰러워 하셨답니다. 이날 이후로 남편도 서서히 저희 편에서 멀어지기 시작했죠. 원래 시모가 막말을 할 때면 나중에라도 저에게 대신 미안하다며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너무했다는 말도 종종 했답니다. 그때마다 내가 고생하면서 간병하고 있는데 한 번도 고맙다는 말도 안 했으면서 오히려 저를 나무란다니 황당했어요.
당장이라도 간병을 그만둘까 싶었지만 남편도 자꾸만 병원에서 시어머니와 싸우니 예민할 수 있겠다 싶어 한 번 더 참기로 했죠. 시모의 막말은 멈추지 않았고 그때마다 저는 차분하게 남편에게 말을 했어요. 여보, 나 어머님한테 받는 상처가 너무 많은 것 같아. 솔직히 어머님 계시면 병실에 들어와도 불편하고 거기다가 언제 막말을 하실까 심장이 너무 두근대고 힘들어. 당신이 잘 말씀드려가지고 매일은 아니고 가끔씩만 오시면 안 되냐 말해보는 건 어때? 간병도 쉽지 않은데 어머님이 자꾸만 이상한 말씀 하시니 마음도 힘들어. 당신 마음 잘 알아. 엄마가 약간 말이 지나칠 때가 있어. 이해는 하지만 엄마도 내가 너무 크게 다치다 보니 걱정돼서 자주 오시는 것 같아. 말은 해보겠지만 엄마가 고집하시면 어쩔 수 없어. 당신도 나중에 아이 낳고 나면 우리 엄마 이해할 거야. 어차피 이제 얼마 안 있다가 태어날 거니까 그때까지만 좀 참아주면 안 될까? 언제까지 참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 사실 회사 눈치도 보이고 시어머니가 매일 여기로 오신다면 어머님께서 직접 간병하시는 것도 나을 것 같아. 엄마가 나를 어떻게 간병해. 몸도 약하신데. 어쨌든 한번 이야기는 해볼게. 남편은 찾아오는 시어머니를 말리지도 않았고 거기다가 매번 하는 막말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주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저는 어머님의 말씀에 바로바로 대응을 하게 되었고 시어머니와 남편은 저를 도욱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 듯 보였습니다. 더욱 견딜 수 없었던 것은 시어머니와 남편 모두 주변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1인실을 고집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처음에는 저도 일을 해야 하고 모르는 사람들과 지내게 되면 편하게 일을 하기 어려워 1인실로 잡았지만 회사에서 배려를 해주시면서 휴가로 간병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굳이 1인실을 고집하지 않아도 되었는데 두 사람은 1인실만 고집을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문병 오시는 분들에게는 아들이 아파서 큰돈 좀 썼다며 제가 결제할 병원비를 마치 시어머니 본인이 내시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시어머니는 입원하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병원에 오셨어요. 제가 저 대신 간병을 해달라고 말할 때면 자기는 약해서 그런 거 못한다며 말씀하셨죠. 거기다가 종종 병원밥이 맛이 없다며 외부 음식을 싸오라고 하거나 심부름을 당연히 시키기도 했어요. 그때마다 거절을 하면 자기가 여기 동네를 몰라서 그러는 건데 너무하다며 아들에게 호소를 하시기도 했답니다. 특히나 남편 피부에 뭔가가 올라오면 저를 굉장히 나무라셨어요. 간병을 잘하지 못해서 나는 거라며 제 탓을 하셨죠. 미묘하게 기분 나빴던 시간들이 흘러갔지만 바뀌는 건 없었어요. 매일같이 시어머니는 문병인들과 함께 병원을 방문하셨답니다. 특히나 그때마다 자신이 며느리에게 20만 원이나 지어주면서 간병 부탁을 했다며 요즘 이런 시어머니 없다며 자신을 칭찬하는 말을 하시기도 했어요. 저는 더 이상 시어머니의 말에 참을 수 없다 생각하여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 어머님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야? 아니 어떻게 매번 저렇게 없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셔? 거기다가 내가 언제 간병비로 20만 원씩 받았어. 어머님이 주셔도 받지 않을 거지만 없는 이야기를 저렇게 사실처럼 말하다니 난 너무 황당해. 여보, 어머니가 태어나고 챙겨주실 수도 있지. 왜 말을 그렇게 해? 솔직히 엄마 없었으면 당신 병실에서 일한다고 나 잘 돌보지도 않았을 거잖아. 그나마 엄마가 같이 있으니까 좀 더 신경 써서 간병한 거 아니야? 아니 주변에도 입원한 사람들 많은데 그때 다 당연하게 와이프가 가서 병간호 한대. 그런데 당신은 내가 부탁하면서 빌어야 해준 거잖아. 그러면서 이 정도 말도 참아주지 못해? 난 당신이 더 서운해. 아니 여보, 내가 그래서 당신 생각해
간병인들도 매일 보내줬잖아. 불편하다고 하면 다른 사람으로 바꾸고, 거기다가 퇴근하면 나는 매일 여기 와서 간병했는데, 그런 얘기를 해? 간병은 그렇다 치더라도, 어머님이 자꾸 막말하시는 건 당신이 막아줘야 하는 거 아니야? 불편하다고 해도 바뀌는 것도 없고, 어머님은 매번 뭐라고만 하시잖아. 거기다가 당신은 한 번도 내 편 들어주지도 않고, 서운하다면 내가 더 서운한 거 아니야? 아니, 엄마가 나 기 죽을까봐 기 살려주려고 하는 말이잖아. 당신이 자꾸 내 기 죽이니까 엄마가 나 생각해서 하는 거라고. 아, 진짜? 간병도 하기 싫으면 하지 마. 엎드려 절받기도 아니고 남편이 아프다는데 그거 하나 못 참아주냐? 남편은 저에게 너무하다며 화를 내기 시작했답니다. 그동안 고생하며 간병한 건 저인데 오히려 엄마가 더 고생하고 있다는 말도 하더라고요.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어요. 솔직히 병원비로 들어가는 돈도 어마어마하고 거기다가 체구 차이도 많이 나는데 화장실 가는 게 불편하니 제가 직접 다 대소변도 받아야 했거든요. 그 고생한 것은 알아주지 않고 남들은 당연하게 하는 거라며 저를 나무라니 뭐라 할 말이 없더라고요. 남편의 퇴원일은 다가오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간병인을 구하지 못하니 결국 제가 끝까지 봐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서먹서먹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고 시모는 결국 네가 우리 아들 기를 죽였다며 화를 내셨답니다. 남편은 시모와 함께 제 앞에서도 제 욕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 너 그럴 줄 알았다. 다른 사람들은 가족이니까 당연히 간병을 하는데 너는 무슨 고귀한 몸이라고 신랑 간병 하나 제대로 못하니? 아픈 애한테 화까지 내고 정말 대단하다. 너도 나중에 네 애 낳아봐라. 애 아프면 병원에 오지도 않을 거니? 며느리 있으니까 그냥 내팽겨 둘 거야? 네 뱃속에서 나올 애가 불쌍하다 정말. 아, 엄마, 얘기 그만해. 말해봤자 나만 스트레스 받지 말이 안 통해. 어휴, 내가 쟤랑 애를 가지려고 했더니 저렇게 모성애도 없는 애를 참. 아이고, 준수야. 그러게 너 결혼하기 전에 만났던 애 다시 만나보라고 했잖아. 엄마가 사람 잘 보는 거 알지? 어쩌다가 저 독한 것한테 깨어서. 에휴. 둘 다 진짜 뭐 하는 거예요? 당신 지금 그런 말을 어떻게 아무렇지 않게 해? 지금까지 간병한 게 누군데? 그래, 당신 아주 고맙다. 내가 그 아픈 몸으로 당신한테 쩔쩔매면서 부탁했으니까 겨우겨우 들어준 거지. 솔직히 간병할 생각도 없었잖아. 진짜 이렇게 나오겠다 이거지? 그렇게 저는 두 모자의 막말에 더 이상 참을 수 없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가방을 챙기고 나가려던 찰나에 그날 마침 병문안을 오겠다던 남편의 회사 직원들이 찾아왔습니다. 어색한 기류의 직원들도 어리둥절하면서 병실로 들어왔는데요. 그 상황에서 나갈 수는 없어 어색하게 사람들을 맞이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 회사 직원들이라고 소개를 하자마자 얼굴색을 확 바꾸기 시작하셨어요. 직원들은 당황해했지만 어머님은 이때다 싶으셨는지 저에 대한 폭언을 처음 보는 직원들 앞에서 서슴없이 하셨죠. 아유, 우리 준수 회사 직원분들이라고요? 아유, 어떻게 여기까지. 여기 다들 앉으세요. 예, 시연아 뭐하니? 손님들 음료수라도 드리렴. 아, 어머님이시구나. 저희는 준수 씨 회사 동료고 같은 팀이에요. 이쪽은 회사 부장님이시고요. 아,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있었던 사고 때문에 준수 씨가 많이 고생한다고 해서 찾아와 봤습니다. 처음에 오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좀 괜찮아지면 오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지금 찾아왔네요. 준수 씨는 몸 어때요? 좀 괜찮아요? 아, 네. 많이 괜찮아졌어요. 아, 어머님이랑 사모님께서 간호해 주셨나 봐요.
간병 정말 쉽지 않은데 대단하시네요. 아이고, 며느리는 바빠서 간병 못 해준다는 걸 제가 사정사정해서 20만 원 주면서 부탁했어요. 지금도 힘들어 못하겠다는 걸 겨우겨우 붙잡았네요. 아니, 내가 우리 아들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원래 남편이 아프면 아내가 간호도 해주고 하는 건데 우리 며느리는 참 독해가지고 못하겠다네요. 아, 간병이 쉽지 않죠. 저희도 가족들 간병은 간병인들 고용해서 하는걸요. 저희도 간병인을 처음에 구했었는데 요즘 워낙 제대로 된 사람을 구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얘가 혼자서 아무것도 못하니 좀 편한 며느리가 도와주면 좋겠는데 돈을 지어줘도 못하겠다고 하니 참. 아이고, 제가 제 말만 했네요. 얘, 너 뭐하니? 음료수 드리라니까. 아이고, 제가 저래요.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 자기 말만 맞고 배려는 하나도 안 해주니 우리 준수가 고생 좀 하고 있습니다. 시모의 말에 분노가 치솟았지만 모르는 직원분들 앞에서 화를 낼 수는 없으니 참고 있었죠. 그러던 때 남편 회사 부장님이 갑자기 저를 빤히 보더니 놀라면서 저에게 말을 거시더라고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도 놀랐는데 그 부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시어머니와 남편은 더더욱 깜짝 놀라셨답니다. 혹시 양 대표님 따님 아니신가요? 저 양 대표님 회사에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네? 저희 아빠를 어떻게 아세요? 제가 원래 양 대표님 거래처 직원이었는데 회사가 부도나면서 쫓겨났거든요. 그때 저희 다 받아주신 분이 양 대표님이셨어요. 그때 양 대표님 집에도 자주 가서 가족 사진 정말 많이 봤었는데 어릴 적 얼굴이라 긴가민가 했는데 맞으시네요. 근데 준수 씨가 결혼했다는 분이신 줄 몰랐어요. 그때 결혼식에 일이 있어 참석을 못했는데 갔다면 양 대표님도 봤겠네요. 아니 근데 이분이 여기서 이런 대우를 받으실 분이 아니실 텐데. 아니 부장님이랑 아는 사이니? 아유 참. 부장님, 그게 아니고요. 잠시 언쟁이 있었던 것 뿐이에요. 당신 뭐해? 뭐라고 이야기 좀 해봐. 뭘 이야기해? 나보고 독하다고 한 거? 아님 지금껏 간병했는데 고맙다는 소리 한번 못 들었던 거? 시어머니와 남편은 굉장히 당황해 했답니다. 부장님은 저의 말을 듣고 시어머니의 막말이 생각이 나셨는지 아무 말도 안 하시다가 직원들과 함께 나가시더라고요. 직원들이 모두 돌아가고 나서 저도 더 이상 간병하지 못하겠다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역시나 시어머니와 남편은 전화로 폭언을 끊이지 않게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부장님께 해명하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날 저녁 갑자기 친정아빠가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굉장히 화를 내시면서 부장님에게 들었다며 지금껏 간병까지 한 거냐며 몰상식한 집안에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저를 친정으로 바로 데리고 가셨어요. 거기다가 남편과 시어머니께 전화로 더 이상 자기 딸을 그 집에 둘 수 없다며 이야기를 하셨죠. 나중에 친정아빠가 해주신 이야기를 듣고 나니 부장님께서 저에 대한 이야기를 친정아빠를 찾아가 했는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부장님께서 다니던 회사는 부도로 인해서 월급도 받지 못한 채 정리가 되었다고 해요. 거래처의 상황이 나빠지자 친정아빠는 대신 거래처 직원들을 모두 수용해 일을 시켜주셨답니다. 거기다가 밀린 월급에 대한 부분도 회사가 처분이 되면서 발생한 비용에서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다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던 상황에서 도움을 주었던 은인이나 마찬가지셨던 것이죠. 이후에 보답을 해드리려고 했지만 친정아빠는 한사코 거절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까
마음속에 품고 있던 와중에 병원에서 시모에게 그런 취급을 받고 있었던 저를 보게 된 것이었죠. 시모의 말과 저의 얼굴이 겹치면서 그 자리에서 당장 화를 내고 싶었지만 우선 친정아빠를 찾아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어 그날 바로 찾아왔다고 하셨어요. 아빠는 크게 분노하셨고 당장 이혼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 생각이 들어 남편에게 이혼을 선언했어요. 그 소식이 시모의 귀에도 들어갔는지 시모는 결국 제가 일하는 직장까지 찾아와 행패를 부리셨죠. 야, 네가 뭔데 우리 아들한테 이혼을 놓네? 네가 그렇게 콧대 높게 행동하니까 우리 아들이 기가 죽는 거잖아. 내가 뭘 어쨌다고? 나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하니? 내가 정말 시집살이 한 게 뭐가 있다고 그래? 네가 잘했으면 내가 오련히 잘해주지 않았겠니? 아무리 내가 잘해줘도 너한테는 부족하다고 느낀 건 아니고 너 지금 사과하면 내가 봐줄 테니까 당장 준수한테 가서 미안하다고 싹싹 빌어. 제가 왜요? 전 잘못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간병하라고 해서 했고 심부름이며 막말하는 것도 다 참았어요. 오히려 억울한 건 전데 여기까지 찾아와서 행패세요? 행패? 시어머니한테 하는 말버릇 좀 봐라. 내가 준수가 좋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결혼 허락했는데 너랑 결혼하고 나서 준수 일도 그만두게 되고 사고도 나고 네가 원흉이야 원흉. 마음 여리고 약하네. 네가 잘해줬으면 준수가 이렇게 되었겠어? 왜 네 잘못은 생각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착한 준수랑 나를 이렇게 괴롭히니? 제가 괴롭힌 게 아니고 어머님이 절 괴롭힌 거죠. 그렇게 싫어하는데 제가 빠지겠습니다. 애지중지한 아들 속에 꽁꽁 싸매고 한번 살아보세요. 소란에 달려온 경비의 손에 시어머니는 밖으로 나가게 되었고 저는 더욱 단호하게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남편은 시모도 너무했지만 나도 잘못한 게 있다며 서로 사과하고 화해하자는 어이없는 메시지를 보내왔지만 저는 이혼만을 요구했습니다. 남편이 이혼을 받아들일 것 같지 않아서 시모의 폭언이 담긴 통화 내용과 메시지 등을 증거자료로 이혼을 청구하게 되었어요. 정구가 남편에게 전달되자 그제서야 남편은 심각한 상황임을 알았는지 매일 직장과 친정으로 찾아와 용서를 구했죠. 그렇지만 이미 관계는 되돌릴 수 없을 지경이었고 저의 상처 또한 컸습니다. 늘 항상 제 편일 거라 생각했던 남편의 그 태도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이혼을 진행했습니다. 저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지게 되었고 유책 사유가 남편에게 있는 것으로 인정되면서 위자료를 받고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난 남편은 저에게 용서를 구하며 재결합을 이야기했습니다. 시연아, 미안해. 엄마가 너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데 나는 네 편이 되어주지 못했어. 내가 잘못했다. 엄마랑은 이제 더 이상 연락도 하지 않고 만나지도 않고 있어. 그러니 마음 좀 되돌려주면 안 될까? 그때 네가 고생고생하며 간병도 해줬는데 정말 미안하다. 오빠, 솔직히 어머님이 하시는 말 결혼 전부터 신경 쓰였지만 난 오빠 하나만 믿고 결혼한 거야. 근데 오빠도 결국 내 편이 아니었어. 우리가 더 산다고 해도 다시 오빠가 내 편에서 뒤돌지 모르겠다는 생각에 난 매일 불안할 것 같아. 오빠는 어머님을 놓지 못할 거고 결국 우리는 반복될 텐데 다시 만나는 건 아닌 것 같아. 시연아, 지금 당장 돌아오라는 거 아니야. 제발 평생 엄마 안 보고 살게 해줄게. 부탁이야. 나 너 없이 안 된다. 내가 그때 사고로 다쳐서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 간병하는 거 쉬운 일도 아닌데 당연하다고 생각했어. 미안해. 나한테 한 번 더 기회를 주면 안 되겠니? 이미 난 마음을 정했어. 그리고 달라지지 않을 거야. 그러니 이젠 정말 그만하자. 더 이상 연락은 안 해줬으면 좋겠어.
남편은 그 이후로도 재결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시모와 함께 평생 행복하게 살라며 그 자리에서 나는 빠지겠다는 이야기로 더 이상 답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남편이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부장님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 저희 아빠의 도움을 받았던 직원들도 몇 분 계셨나 보더라고요. 남편과 시모의 행동이 소문나면서 남편은 직장 내에서 외톨이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남편은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다고 전해 들었답니다. 이혼 후에 시모와 남편의 사이는 돈독해졌을 거라 생각했는데 남편은 시모와의 연을 정말 끊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지 시모가 종종 저에게로 폭언의 문자를 날리곤 하지만 이제는 애처로울 지경이랍니다. 그렇게 애지중지하며 키운 아들이 남처럼 대하니 속이 타시겠죠. 인과응보가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남에게 나쁘게 하면 그게 다시 돌아오게 되죠. 반대로 친정아빠처럼 남에게 베풀게 되면 그 덕이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은 안정을 찾아가고 있어요. 저도 결혼 생활 동안 내내 참았던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바뀌겠지. 한편으로는 기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처음에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은 끝까지 통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네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